60세 공무원 퇴직 후 태국 이민 1년 만에 후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은퇴 후 꿈꾸던 해외 생활 현실은 달랐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해외로 이주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따뜻한 기후, 그리고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은퇴자들의 낙원으로 꼽히죠.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살거나 골프 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태국으로 이주한 후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 태국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자. 태국의 외로움이 발목을 잡다. 김영수 가명씨는 60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연금으로 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 여유롭고 따뜻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었죠. 처음 몇 달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렴한 물가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아침마다 해변을 거닐며 이제야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한국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태국에는 같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김 씨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곳에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생 살아온 한국을 떠나면 의외로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태국의 숨은 비용. 이재훈 가명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한국에서는 은퇴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해 태국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최소 2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식비나 집값은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의료비, 비자 갱신 비용,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가야 했는데 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만큼 싸지 않았습니다. 고급 병원을 이용하려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현지 병원에서는 언어 장벽이 있어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죠.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아프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번의 병원 진료 후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할 때는 최소 비용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는 한국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태국에서 돈은 있어도 일이 그리운 62세 퇴직자. 박정수 가명씨는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넉넉한 자산을 갖고 태국으로 건너갔죠.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심심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마사지도 받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아무리 즐길 거리가 많아도 일상의 무료함을 채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던 그에게 일을 하지 않는 생활이 불안과 무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태국 은퇴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작정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고려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태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한국인 커뮤니티에 미리 연결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 또는 취미 계획.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취미나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은퇴 생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지만 준비 없이 떠났다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태국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물가만 고려하지 말고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해답이 진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태국 은퇴의 함정. 진짜 문제는 적응력과 심리적 안정.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을 꿈꾸며 떠나지만 위 사례들처럼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과 환경적 차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은퇴 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은퇴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수적인 이유. 신경과학이 말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우리의 뇌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고착 카그니티브 픽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이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습관적으로 먹던 음식이 해외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 우리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경가소성인 이후 ROPLASTICITY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태국 2주 전에 최소한 몇 개월간 거주하면서 현지 생활을 체험해보고 본인의 적응력을 테스트해보세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직접 생활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심리학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과 은퇴자의 우울감. 은퇴 후의 역할 상실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역할 소셜 롤을 수행할 때 정체성 셀프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 후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태국에서 은퇴한 후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과 관계들이 단절되면 역할 상실로 로스가 심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기력감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 은퇴 후 우울증 리타이어먼트 디프레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태국에서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봉사활동, 취미 모임, 소규모 창업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므로 한국인 모임뿐만 아니라 현지 친구들을 만들거나 언어를 배워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 시스템과 건강 문제에 아프면 바로 한국 돌아갈 수 있을까? 의료 시스템과 노화의 관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 비용은 50대 이전보다 평균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외국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해외 거주 시 반드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시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은퇴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곽보다 방콕이나
치앙마이처럼 병원이 밀집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 후 태국 이주,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은퇴 후 후회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태국 장기 체류 체험 필수. 최소 6개월 이상 태국에서 살아보면서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실제 생활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삶이 무료할 수 있으므로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관리 및 의료 대비.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태국 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 단순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태국 이주,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은퇴 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니까라는 이유로 태국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며 이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건강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태국에서의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요즘 다들 월배당 ETF가 은퇴자 필수템이라고 하는데 왜 안 했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질 겁니다. 실제로 많은 5060대가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건 평생의 노동 대가이자 마지막 안전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안전하게 또 꾸준히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김 부장도 똑같았습니다. 60세로 정년 퇴직하던 날 통장에 꽂힌 1억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대요. 기쁘면서도 막막하고 자유가 생긴 것 같으면서도 두려웠다고요. 친구들도 야, 이제 편하게 월배당 ETF로 한 달에 30, 40씩 받아서 살면 되잖아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솔깃했대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안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배당의 달콤함보다 자산이 훼손되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금융사를 오랫동안 거래하며 나름 공부도 많이 한 편이었대요. ETF 설계 구조를 뜯어보면 매월 배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식을 일부 팔아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않냐는 말이 마케팅 문구로만 보였답니다. 실제로는 내 돈이 조금씩 팔려나가면서 배당이 지급되는 구조도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가 했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매달 용돈 받는 것처럼 편하다는데 알고 보면 내 통장에서 매달 돈 빼서 나한테 주는 거랑 다를 게 없더라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사실 ETF 배당 중 일부는 운용 수익이 아니라 자산 매각으로 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 부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돈을 이렇게 쓰면 80살에 바닥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익률과 리스크의 오해입니다. 주식형 ETF든 리츠든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들은 보통 고배당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2020년대 초반 코로나 장세에서 급락하는 시장을 본 경험이 있대요. 한 번은 지인이 추천한 리츠 상품이 배당 수익률 8%라고 해서 샀는데 1년 세평가 금액이 20%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배당만 보면 좋아 보여도 원금이 빠지면 의미가 없더라고. 그 경험이 너무 뼈아팠대요. 월배당 ETF도 결국 시장 리스크를 그대로 받는 주식형 상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압박이었대요. 퇴직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매달 배당이 나오면 아싸, 쓸 돈 생겼다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더래요. 사실상 원금 까먹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비를 넉넉히 쓰게 된다는 거죠. 은퇴하면 돈을 보존하면서 쓰는 게 핵심인데 매달 배당 준다고 하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 내 성격상 그거 다 쓰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지. 그래서 그는 배당보다 차라리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였답니다. 생활비는 은행이자나 현금 비중으로 충당하고 주식 투자 비중은 별도로 관리해 손실을 감수할 여유 자금으로만 두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나도 퇴직금 굴릴 때 너무 달콤한 수익률에 눈이 갔는데 구조나 리스크는 깊이 안 봤네. 사실 김 부장 사례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은퇴자금은 내가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보다 내가 돈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배당 ETF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맞춤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투자 성향, 생활비 구조, 심리적 소비 습관을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내가 원금 손실을 견딜 수 있는가가 모든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 30만 원만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산을 얼마나 훼손시키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물가 상승, 의료비 지출 증가 같은 은퇴 리스크를 고려하면 월배당 ETF를 과신하기 전에 다음을 꼭 점검해 보세요. 내 생활비 총액과 고정비 구조, 예상 수명과 의료비 플랜, 주식형 자산 비중의 변동성 감내 가능 여부, 원금 훼손이 언제까지 용인 가능한지. 김 부장은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붙잡고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결국 답은 내 돈이 빨리 줄어드는 구조는 절대 피하자였다고요. 대신 그는 퇴직금 1억을 몇 개의 만기 분산 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나눠서 두고 주식형은 소액만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은행 이자와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고요. 심심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더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사실 최고의 조언 아닐까요? 은퇴는 매달 얼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언제까지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김 부장의 고백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나도 월배당 ETF가 정말 나에게 맞을까? 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출발점이니까요. 방금까지는 60세 김 부장의 솔직한 경험담을 중심으로 왜 월배당 ETF를 포기했는가를 감정적으로 공감되도록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문가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퇴직금 굴릴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실제 플랜을 짜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월배당 ETF, 과연 은퇴자금에 적합한가? 라는 질문부터 냉정하게 해봅시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월배당 ETF가 결코 무위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TF는 본질적으로 주식이나 리츠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묶어서 굴립니다. 월배당을 주려면 수익을 내서 배당하거나 심지어 일부 원금을 팔아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미국 월배당 ETF들은 ROCRETURN, 어브 캐퍼털라는 명목으로 자산 매각분을 배당에 포함합니다. 즉, 내 돈을 조금씩 빼서 나한테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도 일부 고배당 ETF들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배당 수익률은 유지되지만 평가 금액이 줄어 전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예시로 들어볼까요? A씨가 1억을 배당 수익률 7% 월배당 ETF에 넣으면 연 700만 원, 월 약 58만 원 정도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자산은 8천만 원이 되고 이후
같은 배당률이라도 연 560만 원을 4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장기 침체라면 회복이 쉽지 않아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원금을 더 꺼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당이 줄어든다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즉, 월배당 ETF는 본질적으로 주식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팁 1. 생활비를 분리하라. 은퇴자금 관리의 일원칙은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 배당으로 생활비 충당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생활비는 안전자산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좌 단기 예금, MMF, 국채, 단기채 펀드, 투자 계좌 주식형 ETF, 리츠, 배당주, 월배당 ETF 등 이렇게 나누면 시장이 급락해도 생활비 계좌가 버팀목이 됩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투자 계좌에서 뽑았으면 주가가 빠질 때 싸게 팔아야 하니까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의 팁이 현금 흐름 착시를 경계하라. 월배당 ETF 광고는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당이 일정해도 자산 가치는 변동합니다. 한 금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고배당형 ETF의 연평균 변동성은 1525% 수준입니다. 한국 장기금리 국채 10년물가 3.5%라면 같은 돈을 채권 ETF나 예금에 넣으면 평가 가치는 유지됩니다. 즉, 월 50만 원 현금 흐름과 원금 보전 중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팁 3. 은퇴자금은 시간 분산이 생명이다. 김 부장 사례에서 배울 핵심은 한 방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ETF에 다 넣어두면 시장이 폭락할 때 리밸런스 여력이 사라집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적립식 투자 분할 매수를 권합니다. 1억 중 생활비를 3년치 가령 월 250만 원 생활비면 9천만 원을 예금 채권에 넣어두고 나머지 1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배당 ETF나 주식형 ETF를 매수. 이렇게 하면 매입가가 분산되고 시장 변동성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전문가의 팁 4. 퇴직 후에도 포트폴리오는 변한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안 움직이는 게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물가, 가족 지원 등 지출 구조는 수시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주식 채권 비중도 조정하고 필요하면 월배당 ETF 비중도 줄이거나 늘립니다. 김 부장도 퇴직 직후에는 채권 80%, 주식 20%였는데 물가가 오르자 주식형을 30%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의 팁 5. 심리관리가 곧 자산관리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매달 배당이 나오면 있으니까 써야지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시장 급락이 오면 빼야 하나? 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월배당 ETF를 포함한 위험자산을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만 두라고 말합니다. 생활비는 안전자산에서 꺼내 쓰고 ETF 배당금은 재투자하거나 계획된 범위에서만 소비. 이게 김 부장이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마무리 조언. 월배당 ETF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내 은퇴 계획과 맞느냐입니다. 생활비 안전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은 여유 자금에서만. 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를 먼저 따져보고 그 위에서 상품을 고르세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겪고 깨달은 조언입니다. 김 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ETF를 안 한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계산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 이 말을 오늘 여러분도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생을 지탱할 생명줄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다 보면 그곳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현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와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퇴직하면 뭘 하고 살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70대 선배들을 만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 이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작은 수입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입니다. 직장에서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려면 퇴직 전에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70대 김영수 가명씨는 퇴직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활용해 방 한 칸을 임대했습니다. 처음엔 내 집에서 남과 함께 산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돈 덕분에 작은 여행도 떠날 수 있었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작은 수입이라도 꼭 만들어 보세요. 팁: 주식, 임대 수입, 혹은 간단한 재택근무처럼 소소한 수입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경제적 독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소입니다. 2. 새로운 관계와 소통 고립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정희 가명씨는 퇴직 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친구들이 많았지만 다들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 동호회에 가입한 이성희 가명씨는 요즘 등산 모임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거죠. 팁: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퇴직 후 삶의 행복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3. 건강은 재산이다.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70대 정미영 가명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또 다른 사례로 음식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김정환 가명씨는 퇴직 후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약 없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팁: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식단을 조정하세요.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 준비가 전부입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준비가 전부다.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관리, 이 3가지는 퇴직 후 방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활기차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은 더 빛날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방황하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전하는 실질적인 팁: 퇴직 후의 삶, 준비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의 마침표, 그리고 긴 휴식을 시작할 시기로 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그 시작은 혼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 관계의 단절, 그리고 건강 악화라는 세 가지 큰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독립. 퇴직 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하라.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나? 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예금, 연금, 투자,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작은 수입이 주는 큰 안정감. 70대 최영수 가명 씨는 퇴직 전부터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소량씩 판매하며 시작했는데 매달 3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퇴직 후엔 커피값이나 가벼운 외식 비용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작은 수입이 심리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처럼 소극적 수입원도 고려해 보세요. 인간관계. 퇴직 후에도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라. 퇴직 후 삶에서 또 하나의 큰 위기는 고립입니다. 직장을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외로움은 물론이고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봉사활동에서 찾은 소속감. 김정자 가명 씨는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퇴직 후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람과의 연결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세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건강관리. 몸이 곧 삶이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가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운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박상준 가명 씨. 박 씨는 50대 후반까지 운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당뇨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듣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걷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운동은 무조건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걷기, 요가,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건강관리에는 규칙적인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의 결론. 퇴직 후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라. 퇴직 후 삶은 준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 건강관리라는 세 가지는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퇴직 후 삶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와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혼란과 좌절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바로 첫 발을 내디드세요. 작은 변화가 퇴직 후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봉 1억 변호사, 55세에 은퇴 선택한 이유? 배당주로 만든 경제적 자유 루트 공개. 내가 지금 이걸 계속해야 하나? 55세,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매일 아침 법률 자문,
끝없는 재판, 쉴 틈 없이 밀려드는 클라이언트. 연봉은 1억, 명함에 새겨진 직함도 화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주말에도 휴대폰을 꺼놓지 못하는 삶. 퇴근 후엔 쓰러지듯 잠드는 삶.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매달 월급 없이도 내 삶을 지탱해줄 현금 흐름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 제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배당주 투자, 왜 은퇴 준비에 적합할까? 보통 사람들은 은퇴하면 연금에 의지하죠. 하지만 국민연금 기껏해야 6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은 금세 바닥나고요. 이럴 때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개념인데요. 미국 주식 중에는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배당금을 잘 모아두면 월 15만 2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연 2천만 원 배당금,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할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연 4% 수익률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3억 원 투자 시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5억 원 투자 시 연 2천만 원 월 166만 원. 물가 상승률, 세금까지 고려해도 노후 생활의 한 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달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월급처럼요. 실제 사례 3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55세 은퇴한 변호사 어씨, 월 170만 원 배당으로 여유로운 인생 이마. 어씨는 강남에 사무실을 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 5억 중 일부를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 케이오, 존슨앤존슨 J&J, 리얼티 인컴 5를 담았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 수준. 지금은 매달 약 170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오고요. 그 돈으로 작은 도서관 봉사도 하고 취미인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니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고요. 2. 50세 자영업자 B씨, 가게 정리 후 3억으로 만든 배당 월급. 코로나로 카페 운영을 접은 B씨. 막막했지만 그간 모아둔 3억 원을 정리해서 미국 고배당 ETF와 배당 성장주에 분산 투자했어요. VYM, SCHD, 그리고 몇몇 통신주 T, VG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죠. 처음엔 하루하루 불안했지만 1년쯤 지나니 계좌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월 약 100만 원 수준이지만 더 추가 매수하고 소비를 줄이며 실질 은퇴 생활 중입니다. 3. 58세 교사 퇴직자 CC, 국민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한 사례. 교직에서 정년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에 당황한 CC. 이래선 여행도 못 가겠다는 생각에 노후 자금 4억 중 2억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주로 월배당 ETF인 JPI, QILD를 포함해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만 골랐어요. 지금은 연 80만 9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6만 17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산 걱정 없이 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합니다. 결론, 은퇴를 꿈꾸는 당신에게 배당주는 시간을 사는 무기입니다. 물론 배당주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못 고르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바로 소득이 끊기는 절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많이 버는 삶이 아닌 덜 벌어도 매달 들어오는 삶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50대 중반에 들어선 분들 또는 퇴직을 고민 중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배당주 투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배당주 투자가 은퇴자에게 적합한가? 과학적 심리 기반 투자 전략의 논리. 은퇴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의 불확실성은 노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배당주 투자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이로 인해 사람의 자율신 경계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활발히 반응하며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동적 소득, 즉 정기적인 배당금 수령은 이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영역이 더 많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뇌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리스크는 줄이고 현금 흐름은 꾸준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당주를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1. 배당 수익률. 배당률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너무 높은 주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당률이 810%를 넘는 기업은 실적이 나빠져도 무리하게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 컷 배당 축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주가 하락 배당 중단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적정 기준 3% 5% 수준의 안정적 배당주. 2. 배당 성장주 vs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FA APL, 마이크로소프트 MSFT, 비자비처럼 배당은 적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 고배당주 AT&TT, 리얼티 인컴5, 알트리아 M5처럼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당장 높은 배당을 제공. 5060대 초반엔 성장 배당 조합을, 60대 중후반 이후엔 현금 흐름 중심의 고배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3. ETF 활용 분산 투자의 필수 도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TF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예시. VYM 대형 안정적 고배당 기업 위주. SCHD 배당 성장과 재무 건전성 중심. JPI, QILD 매월 배당주는 월배당 ETF로 인기가 높음. 이런 ETF는 수십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배당금 수령 효과. 앞서 이야기한 변호사 어씨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늘 마음이 안정되고 계획이 명확해진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미국 투자심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인 배당 수령자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같아요. 즉 배당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질 배당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돈,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배당주는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해주죠.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삶의 계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당주 투자.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은퇴 후 불안한 생존이 아닌 계획된 자유로운 인생 이막이 가능해질 겁니다.